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이루어질지와 선거 브로커 사건 그리고 도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체크입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예. 이상직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데 혐의가 추가된 거겠죠? 예, 역시 혐의는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회사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대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판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같은 연장선입니다. 이스타항공 회사 돈 70억 원을 빼돌려서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태국에 있는 해외 법인을 만든 혐의로 전주지검이 수사에 나선 건데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올 초에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계속해오던 수사를 중단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검찰 입장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예, 검찰은 당시 시한부 기소 중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사를 잠시 중단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 태국에 있는 해외 법인을 수사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증거 자료가 국내로 도착하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전주지검에 새로 부임한 신임 검사장이 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 수사 재개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재개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건지 또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는 이상직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 전현직 임직원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을 쥐고 있는 인물로 거론된 해외법인 대표 박모 씨 이렇게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건이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이 사건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전 의원이 특혜 채용을 해주고 과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서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임 정권 관계자들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해 논란이 이제 불거졌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왜 수사기관들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이스타항공의 경영 사정이 이 사건 수사의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채용 비리 의혹은 모두 시기상으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가 가압류에 걸려서 사라졌다. 그리고 회사 내부망이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막혔다. 그래서 수사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소재지인 이 서울보다는 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이 전북 지역에서 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요. 지금 전주지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상직 의원 말고도 지역 내 유력 인사들까지 조사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130명이 넘는 채용 청탁 정황이 담긴 문건을 보면은 도내 유력 인사 관계자, 유력 일간지 임원 이름이 나오는데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채용 청탁을 받고 채용을 해준 이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 취업을 부탁한 사람한테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심판해야 하는지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확대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지난 전주시장 선거를 뒤흔들었던 선거 브로커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핵심 혐의자들에게 첫 재판이
열렸는데 본인들은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한테 이 전주시장 당선을 전제로 인사권을 요구했던 선거 브로커들은 이 첫 재판에 앞서서 이 범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로 반성문을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재판에서는 이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를 모두 다 인정했고요. 이달 중순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 경찰에서는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 수사가 확대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경찰 수사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그 재판 중인 브로커들은 이 단순히 시장 예비 후보에게 인사권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넘어서요. 건설업자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조달받은 뒤에 검은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정황이 녹음판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지역 건설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한 것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데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금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 수사가 돼야 정치권 수사로 넘어가는데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수사 확대를 여전히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수사 의지를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대상자를 추려서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혐의가 입증된 일부 브로커들만 법정에 섰고 재판도 이렇다 할 쟁점이 없이 빠르게 끝나는 이제 모양새라서 이 대대적인 수사를 기대했던 시민사회에서는 이대로 사건이 묻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네, 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황과 방역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리에 함께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재유행이 공식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도내 코로나19 현황 어떻습니까?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그 유행을 넘어섰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말경부터 BA5라고 하는 변이가 출현이 됐고 지금 한 약 3주 정도 전주의 평균을 2배를 넘어서는 더블링 현상이 3주 정도 지속이 됐다가 그 뒤로 2주 정도는 그 주 일평균 1,000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에 4,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기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휴가철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냉방기를 가동을 하고 환기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병원체 자체가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백신에 의한 면역 또는 감염으로 해서 획득한 그런 면역들이 그 새로운 변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면역 회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체계를 달리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완화를 해서 예를 들면 학교도 전면 그 대면 수업으로 그리고 또 각종 직장에서도 일상을 회복하는 내용들로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거는 맞습니다. 네. 재유행 원인으로 지목된 변이 바이러스가 BA5인데 예. 증상과 치명률은 종전 바이러스하고 좀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기도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 그런 상기도 호흡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치명률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에 접종을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먹는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처방이 되고 투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적인 치명률보다는 우리 치명률이 낮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현재 자가격리와 치료도 뭐 종전과 어떻게 별 차이가 있습니까? 예, 격리 기간은 이제 초기 때는 14일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7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부분 병원이나 시설 격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드렸다면 지금 이제 재택 치료가 주가 됩니다. 다만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전에는 비대면 치료가 주였다면은 지금 이제 대면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을 받기 때문에 이전보다 상황은 무척 좋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강 국장께서는 항상 방송하실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유증상자는 아니신데 예. 요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방역 체계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도 차원에서 대처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방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뭐 예방이 있겠고요. 또 그 감염이 되신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그 뒤에 환자분들을 치료 관리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완화된 내용으로 국민과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적 차원에서는 그 강조가 돼야 되는 게 현재는 4차 백신 접종입니다. 물론 이제 연령대가 구분이 돼서 권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맞으십사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체계에 대해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검사 그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검사 체계를 확대 그리고 또 운영 시간을 연장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병원 치료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그 재택에서 또 대면 치료로 해서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방역 체계가 좀 달라서 간혹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완화된 거 아니냐, 좀 강화된 방역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찌 보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함께 해주시면 이전보다 훨씬 상황은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이 더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러기 전에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이전하고는 좀 구분이 될 겁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강제성, 그리고 수동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자발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선택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어느 식당이나 어느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면 모든 동종 그 시설들은 다 함께 그 방역 수칙을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고요. 선택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까지로 확대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접종률이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4차 접종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방들 중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백신 접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음에 대응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진 상황이 있는데요. 변이가 이렇게 쉽게 출현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백신의 목적은 감염의 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이 출현으로 인해서 현재는 감염의 예방이 목적이 아니고 중증도로 이행하는 걸 차단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목표입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상자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먹는 치료제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효과는 뭐 국내외 공이 그 중증도로 이행하고 또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례들을 50% 이상 줄이는 내용으로 그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앞서서 104만 명 정도의 그 분량이 도입이 됐고요. 현재 한 60여만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더 이렇게 수요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한 94만여 명 분을 더 추가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방역 업무 일선의 실질 책임자로서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만큼 안정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을 영위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 더 아파하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건강 약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분야에 속한 예를 들면 방역 요원들 또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적절한 응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적절한 응원과 배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좀 개인 방역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여튼 저희도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 침체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북 지역은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유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미와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교수,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 주택시장 상황,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가 높고요. 아파트 값이 고점까지 올랐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또 주택 가격이 약세로 많이 돌아섰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판단이 있어서 조금 약세에는 시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국 주택시장 동향 어떤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부장님부터요. 지금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고 또 매물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이제 막대한 어떤 유동자금 또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것이 또 현재 어떤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올 들어서 4번 인상이 됐고 또 올 하반기에 다시 또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각종 규제도 이제 하락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주택은 어떤 주거 목적도 있지만 또 투자 목적도 요즘에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기도 하고 또 재테크 차원에서도 강한 그런 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과거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가수요자 즉 말하면 외지인들이나 또 법인들, 230 세대들 또 현지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냐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가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으로 가지 않고 경착륙으로 가다 보면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로 가다 보면 가려면 정부에서 어떤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작년부터 시장 상황을 보면은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빅스텝이라 그러죠.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기준금리를 대폭 상승하는 게 아마 이 소비자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당분간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줄면서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은 뭐 23개월째 나홀로 상승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 나오기 전에 주간 동향 조사라고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배포하는 그 시장 조사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전북이 이 다른 지역보다 주택 가격 상승 패턴이 좀 달랐다. 예를 들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쭉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전북은 2019년, 20년 이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갖고 이게 지금까지 그 추세가 좀 이어져서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 이제 시장에서 직접 그 소비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표는 그렇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그게 가격으로 형성이 되려면은 지표로 되려면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지표로 잡히지 않아서 전북 지역이 아직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종합 이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아마 조만간 지나면은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노지 부장님, 전북 지역이 20개월 이상 이렇게 주택 가격, 아파트 특히 가격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는 그런 적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구축하고 신축이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하락폭이 구축 아파트는 굉장히 컸어요. 크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가 매매 지수를 그동안 좀 끌어올려 왔고 전국적으로 또 규제 지역이 묶이다 보니까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인을 앞세워서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저평가된 우리 지역이 타겟으로 된 것 같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동화 현상이나 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구축이나 신축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를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젊었을 때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크고 또 연립 같은 데는 5층까지 올라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20년 전에는. 근데 내놓으니까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언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신규 아파트에 올랐다는 어떤 피로감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가 너무 규제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주 지역 내에 또 다른 어떤 풍선 효과,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찾다 보니까 틈새 시장 공시가 1억 미만인 아파트가 또 법인들이 무자본 내지는 소자본을 가지고 갭투자하는 바람에 1억 이상인 구축 아파트까지도 동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표가 매매 지수가 전국에서 높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과 구축이 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좀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일반인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인 왜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지금 구축인 소형 아파트들을 법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치고 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때 일반인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될 줄 알고 사는데 이게 지금 시작에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잘 되면 괜찮은데 또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묻지마식 투자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이것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은 투자할 곳이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가격이 계속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임 교수님. 네. 언제부턴가 이제 전주 시내 집값이 세종이나 광주보다 비싸다. 또 수도권 못지않게 올랐다고 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왜 전주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네. 한번 다시 한번 네. 짚어주시죠. 네, 우리 전주나 군산, 익산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라기보다는 아마 대표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이 세종, 광주보다 좀 비싸다. 아마 이런 인식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새집이라든가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주거 이동 수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한편 전북 같은 경우에 노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남, 경북, 그다음이 전북으로 노후 주택 비율이 높고 그에 비해서 그 주택 수분의 이제 아파트 비율이죠. 이 비율은 좀 낮은 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런 수요들이 이 전북 안에서도 대장주 아파트로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세종보다 광주보다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2019년도부터 아파트값 이제 네. 뭐 오름세가 네, 네. 이게 가시화됐다 네, 하는데 네. 뭐 그런 거하고 지금 맞물려서 맞물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 네, 같구만요. 네, 네. 예. 네, 노지 부장님, 혁신 또 에코, 만성, 효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뭐 크게 오른 지역으로 전주 이렇게 이른바 뭐 대장주 이런 아파트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2020년 12월이었죠.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청이 돼서 또 그게 그렇게 또 확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어떤 규제가 있어 왔습니까? 그렇죠. 간단히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지정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조건으로는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보다 1.3배를 올랐을 때 이건 이제 필수 조건이고 첫째는 그다음에 선택 조건으로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됐다든가 3개월 동안 또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을 때 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 보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가 있을 때는 이 3가지 중에 한 개 이상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이 규제로 묶였다가 해제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몇 가지만 살펴보면 원래 등기 후에 우리가 전입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그런데 해제가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입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청약 조건도 세대주에서 또 세대원까지도 할 수가 있고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또 해제가 되고 또 이 주택자들은 또 취득세 중과 배제가 돼서 8%에서 일반 세율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안고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요즘 같은 때는 집이 쉽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다렸다 또 팔 수도 있고 이런 은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또 그전에는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주택 담보 비율도 당연히 뭐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전에는 집을 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정 대상에 풀리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혜택이 있는데 요즘 주택 사정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락할 수밖에 또 없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경착륙을 거치지 않고 하향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는 좀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게 꼭 1년 네. 8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임 교수님 네.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많은 뭐 거래 관련된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편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금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그 외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풍선 효과도 또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지정이 되면서 뭐 군산으로 좀 집값이 이동하는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뭐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심사에서는 유지 쪽으로 이제 방향이 네. 가닥이 잡혀졌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집값 과열 여파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 결정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그 해제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해제 요건은 대부분 규제 지역이 아마 충족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고 그동안 주택 가격이 또 하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역이 해제 요건은 충족을 하지만 사실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한편으로 또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잠재 수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분양 부분에서는 뭐 인근에 있는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 미분양이 6,800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대구 지역의 그 해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은 선제적으로 좀 해제가 됐지만 다른 광역시라든가 수도권 지역 뭐 이런 데는 그런 해제 요건을 충족이 되더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고 잠재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그 해제를 쉽게 못할 것이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조건 중에 전주시가 제외된 이유가 집값도 많이 올랐다. 청약 경쟁률도 높다. 미분양은 낮다. 이런 기준에 있다고 네.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전북은 전국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 지표상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더라도 전주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국토부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노 지부장님, 조정 지역이 뭐 하루속히 해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 뭐 조정 대상 뭐 해제가 이르다 이런 전망과 또 희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지금 뭐 밖에서는 많이 지금 우리의 목소리도 높고 또 전국적으로 사실은 거래량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와 있고 또 거래량이 또 급격히 지금 줄고 있는 양상에서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기다렸는데 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도 해봅니다. 해보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때 그게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합 내지는 하락세로 가는데 조정 대상으로 묶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좀 일찍 조정 대상으로 묶였다면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외지인들이나 현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사고 또 우리 지역민들 실수요자들은
또 어깨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좀 하락하면 피해가 좀 걱정이 되고 차라리 좀 일찍 조금 묶였다면 가격이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 가격이 폭락하면 결국에는 지역민들이 또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금리 인상이나 각종 규제 때문에 내놓아도 현재는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거 주택은 또 오를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릴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경매로 가고 그다음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이나 또 역전세난, 깡통전세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규제 지역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 경제나 또 공급 물량이나 인구 증가 속도가 분명히 틀린데 이것을 어떤 수도권과 잣대와 똑같이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 부동산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리라고 봅니다. 예. 네. 임 교수님. 네. 예,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가 가고 또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번 정부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 시장 활성화를 중요한 그런 정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아마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언제든지 잠재적 폭등의 또 이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보수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장은 이번 10일에 이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공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될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아마 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노지 부장님, 임대차 3법이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법이 8월로 시행 2년을 맞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크게 손질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지금 이게 그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이제 폭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이 나와서 당시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는 임차인은 임대 기간 종료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요청을 1회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릴 경우에는 2년 거주 의무에서 2년 보유만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어떤 상생 제도거든요. 이 임대차 3법이.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인상되다 보니까 이게 반전세나 또 월세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가고요. 근데 정부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 안정이거든요. 안정인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실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 또 그것도 소급 적용해서 2년 플러스 2년을 적용하다 보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그것이 또 선반영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또 아파트 가격까지도 결국은 오르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들 어떤 분쟁의 소지만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는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이 제도가 아파트 가격 인상에 기폭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해왔고 왜 저금리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자본으로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면 잘 나가요. 그게 전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그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지금 요즘 또 전세 시장을 보면
기존 임차인들이 2년 연장해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법인들이 사가지고 지금 내놓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은 그전에 4억에서 한 4억 5천 34평 기준 4억에서 4억 5천 가던 것들이 지금은 3억에서 3억 5천으로 또 하향이 됐고 그다음에 또 저층 아파트는 3억대도 무너지고 한 2억 8천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주택 가격의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전주시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예. 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또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예. 자, 주택 시장에 어떤 예. 변화가 그렇죠. 근데 예상되고 지금 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전주 역세권 개발이 2018년도 임대주택 공급 촉진주구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약 한 32만 평. 그래서 7,8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전주 그 민선 7기 때 이제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나 고밀도 개발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범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희의 재개발 재건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자촌 지구가 2,250세대, 그 다음에 종강대가 한 500세대, 그 다음에 감나무골이지만 1,918세대, 그 다음에 효자추공이 2,053세대를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민과 지역민을 위한 어떤 도시개발 정책이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주시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3%, 그다음에 1년에 공급 물량이 한 3,300세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정주역 이거를 카운팅을 할 때 정주역권의 열악한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와 지역민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일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공급량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서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원룸이나 전세에서 지금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주거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시에서도 공실이나 유동인구, 늘어나는 가구, 어떤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분석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임 교수님, 네. 전주시 주택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주시는 전북의 거점 도시이자 사실 살고 있는 인구, 주민등록상 인구가 67만 명이지만 실제 거주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도시에 맞는 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 전북의 거점 도시로서의 그 양호한 주거 환경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주택 시장은 다시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 또 전라북도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해법은 어떤 것인지 또 부동산 학계 또 부동산 또 실물 거래에 직접 뛰어드신 우리 지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부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화가 제일 우선시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또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시차를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여기에 또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는 연말에라도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또 집값 하락이 되면은 대출 이자를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것 같고요. 또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은
어떤 그 변동 금리보다는 고정 금리로 바꾸고 더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세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주시에서도 또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급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공급 계획을 세워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임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주택 정책이 가격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꾸준한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그런 주택 정책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 목표를 삼아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게 사실은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 전북에서도 전주와 뭐 군산과 익산이 각각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의 그런 주택 정책을 좀 연구해서 그거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게 맞지, 그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 지표 위주의 이런 정책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양호한 주택 환경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꾸준히 이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의 질이라든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등을 내놨습니다만 서민들에게는 아직 요원한 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들이 실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